자, 이제 1과목 4강입니다. 그렇죠. 지급과 영수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급, 해외로 달러를 보내는 거, 영수, 해외에서 달러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를 말하죠. 자, 지급 등의 절차부터 설명합니다. 해외로 달러를 보낼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먼저 기준이 되는 금액이 얼마냐니까 일단 5,000달러예요. 5,000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의 경우에는 은행에게, 외국한 은행장에게 이거 어떤 내용으로 보내려고 합니다라고 금액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류 없이 그냥 보낼 수 있죠. 이 달러 왜 보내려고 그러는데요? 저 이모 딸이 시집 간다 그래서 축의금 보내는 거예요. 뭐 청첩장이고 뭐고 이런 거 필요 없이 축의금 보낼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 물론 어떤 거래인지 은행에 물어보니까 확인은 필요합니다만은 없이 거주자가 증빙 서류 없이 보낼 금액이 얼마라고요? 1만 달러 아니고 5만 달러. 1년에 얼마라고요? 5만 달러인데 건당 5,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은행은 5,000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의 경우에는 꼭 그 거래가 신고 등의 거래를 필요하는 대상 거래인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그죠? 그래서 그 서류를 진구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할 수도 있고요. 사전 계산 지급이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출입업체에서 수출입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등도 대외 지급의 경우에 들어가죠. 그죠? 이 사전 계산 지급이나 그 다음에 수출입 경우에는 다 뒤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 신고 등을 해야 할 경우에 신고를 먼저 해야 되고 나중에 해야 돼요. 신고를 항상 사전에 신고합니다. 먼저 하시라. 그 다음에 은행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증빙 서류 없이 보낼 경우에 은행을 지정하죠. 해외 예금의 경우에 은행을 지정합니다. 해외 부동산의 경우도 은행을 지정하고 등등등등의 은행을 지정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지정된 은행을 통해서 지급해야 된다. 그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은행만 지정해 놓고 다른 은행을 통해서 송금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만듭니다. 그 은행에서 지정했으면 그 은행하고 거래해야 됩니다. 거래 은행을 지정해야 되는 경우가 무슨 경우가 있느냐? 환전상, 그죠? 환전상 거래 은행 지정해야 됩니다. 증빙 서류 없는 경우에, 그죠? 그 다음에 국내 보수를 보내는데 역시 2만 달러 이하로 2만 달러까지는 증빙 서류 없이 보낼 수 있는데 경우에도 은행을 지정해야 되고요. 해외여행 경비의 지급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여행 경비 지급인데 이 지급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해외여행 경비 중에서도 특히 송금하는 경우 우리 뒤쪽에 일반 해외여행 경비에서 나오긴 합니다. 여행 경비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해외여행 경비 할 때 환전은요, 달러를 현찰로 바꾸는 거는 은행을 정할 필요가 없죠. 은행 정할 필요 없어요. 아무 은행 가가지고 여러분 집 앞에 있는 은행 가서 또는 환율이 좋으면 아무 데서나, 그죠? 환율이 좋은 수수료가 낮은 데를 골라가지고 아무 데서나 이번 일본 갈 때는 무슨 A은행 가서 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 갈 때는 B은행 가서 하고 상관없어요. 하지만 송금할 때 해외여행 경비는 일반적으로 송금이 안 됩니다만은 원칙적으로 송금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 경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입원비, 병원비 같은 경우에는 송금해야 되겠죠. 그죠? 또는 증빙 서류가 있을 경우는 송금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은행을 정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 환전할 때는 상관없는데 해외로 송금할 때는 은행을 정해라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단체 해외여행 경비, 단체로 해외여행할 경비는 지급할 수 있거든요. 뭐 단체로 해외여행 가니까 그쪽 여행사에다가 뭐 여행 경비라든지 수수료라든지 호텔비라든지 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는 은행을 지정합니다. 해외 이민 갈 때 은행을 지정하고 재외동포 재산 반출할 때도 은행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상호 계산을 실시한다는 건데요. 상호 계산이 뭐냐니까 상호 계산이 자 뒤쪽에 나오니까 또 똑같은 반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호 계산은 예를 들어서 한국에 본사가 있고요. 한국에 본사가 있고요. 해외 뭐 지사가 있어요. 그죠? 지사가 있어요. 매달 돈이 왔다 갔다 해. 돈이 왔다 갔다 해요. 네? 돈이 왔다 갔다 해요. 예를 들어서 수출하고 수요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갖다가 그때마다 해외 달러 보내고 달러 받고 하니까 너무나 번거로워서 주고 받고로 갖다가 뭡니까? 서로 퉁 치고 네트로만 처리할 수 있죠. 차익만 정산할 수 있죠. 이럴 때 이런 일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에 계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받을 금액 여기다가 본사 입장에서 이렇게 받을 금액 그다음에 줄 금액을 따로따로 해서 받을 금액, 줄 금액 쪽에서 결산해 가지고 내가 얼만큼 받는다, 얼만큼 준다. 이런 계정을 뭐니까 상호 계산 계정이라고 그래요. 이럴 때 상호 계산 계정을 개설하고 할 경우에는 은행을 지정을 해서 그 은행이 직접 관리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계산. 그다음에 거주자가 해외 예금할 경우에 거주자가 자금 통합 관리할 경우에 그다음에 5만 달러 이하의 자본 거래에서 수령할 경우에 해외에서 달러가 들어오더라도 나가는 경우가 들어오더라도 자본 거래에 의한 수령할 경우에는 은행을 지정해서 그 은행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5만 달러 이하의 경우입니다. 5만 달러 이하. 5만 달러 이하의 경우에는 은행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거주자의 외화자금을 차입할 경우에 거주자의 원화자금 차입, 그다음에 해외 교포 여신 등등에도 역시 은행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 원화 정권을 발행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외화 정권, 원화 정권 정권을 발행할 경우도 은행을 지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 취득할 때도 은행에다가 뭐 하죠? 신고 수리한다 그랬죠. 그죠? 그 은행에다 신고하고 수리해야 되죠. 그 은행을 통해서 신고 수리하고 그 은행을 지정하고 그 은행을 통해서 해외에다가 계약금도 보내고 중도금도 보내고 잔금도 보내고 할 수가 있죠. 그죠? 은행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국내지사에서 국내지사에 운영자금을 보낼 때도 역시 그 은행을 통해서 지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현지금융 마찬가지고 해외 직접 투자를 할 때도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투자나 직접 투자나 은행 지정하는 거. 그 외에도 한국은행 총재가 이거는 꼭 은행을 지정하세요라고 정할 경우에도 은행을 지정해야 외국한 업무를 거래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거주자의 증빙서류 미제출 항상 아까 내내 설명했으니까 이제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증빙서류 없을 경우인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니까 증빙서류 없는 미제출 송금의 경우에는 대상이 소액의 경상거래입니다. 소액의 경상거래. 소액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통상적으로 소액이란 말은 1년에 5만 달러 이하를 말하고 경상거래란 말은 뭐 수입도 회사 간에서 경상거래이고요. 또는 아니면 회사 간에는 소액 경상거래이고 아니면 개인 간의 거래는 무슨 거래냐? 증여성 거래입니다. 증여성 생활보조금 보내거나 경조사비 보내거나 뭐 이런 것들 그죠? 증여성으로 돈을 보내. 증여성이라는 말은 물건의 대가가 아니고 그냥 주는 거죠. 이 경우에는 가능하다. 거주자만 가능합니다. 외국인 거주자는 안 됩니다. 국민인 거주자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개인과 법인, 단체 등등도 5만 달러까지는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없이. 5만 달러가 넣을 경우는 뭐가 필요합니까? 증빙서류, 직업확인서 등등이 증빙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게 전부 신고 예외 사항입니다. 정부의 경우에 정부로부터 달러 살 때 우리 신고했던가요? 금액 제한이 있던가요? 없어요. 그죠? 지방자치단체 금액 제한도 없어요. 뭐 증빙서류 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외로 보낼 때도
해외로 보낼 때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외로 보내겠다고 한다면, 해외로 지급하겠다 한다면 우리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 계산 지급이란 말이 나오는데 한자로 써볼까요? 대략적으로 계산해가지고 계략적으로 계산한 게 계산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누가 있을까요? 유명한 외국 가수가 한국에 오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 내지는 동창회를 하기로 했어요. 유명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파바로티 예를 들어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동창회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조건이 뭐냐? 일단 먼저 토탈 티켓 팔고 경비 빼고에 50% 드릴게요. 얼마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순이익의 50% 드릴게요. 대신에 순이익을 계산하려고 그러면은 티켓 팔고 세금 내고 그 대관 비용 내고 악단 비용 내고 온갖 비용을 정산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먼저 일부를 먼저 드리고 나중에 드릴게요. 정산해 드릴게요. 사전에 미리 계략적으로 드릴게요. 이게 뭡니까? 사전에 계산 지급이야. 그런 다음에 나중에 정산해 가지고 서류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전에 정할 수 없으니 계략적으로 먼저 보내고 나중에 정확한 지급 금액이나 경비가 확정되면은 그때 가서 정산하는 경우를 사전 계산 지급이라 그래요. 사전 계산 지급. 그런데 사전 계산 지급은 나중에 언제 정산하느냐? 60일 이내로 증빙 서류를 해가지고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사전에 대략 보낼게라고 보내고 나서는 60일 지난 다음에도 정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 60일 지났는데도 정산을 안 하더라 하면은 어떡합니까? 은행에서 얘는요 나중에 정산하겠다 그러고요 돈만 보내고요 아직까지 서류 가져와서 정산 안 했대요 라고 되어 있죠. 있군요. 금융감독원장에다가 그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60일 이내가 정산하게 돼 있는데 했는데 여러 가지 일로 아직까지 정산은 우리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러저러한 일로 해서 잘 못하고 있는데 60일 아니고 70일, 80일 조금만 열흘만 더 주시면 가능합니다. 했을 때는 은행에서 안 돼! 60일까지는 안 돼!가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인정한 경우에는 적정 기간을 좀 더 열흘 좀 더 줄게, 보름 더 줄게 도 가능한데 아예 그 업체에서 이런 말도 안 하고 연락 두절되고 그죠? 돈만 보내고 정산도 안 하고 행방불명이더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금융감독원장에다가 일러줘야 된다. 통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정산하기로 했는데 대충 정산하기로 했는데 금액이 대충 아구가 맞아. 그럴 경우에는 정산의 의무가 꼭 그 정산할 필요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앞에 나오죠. 뭡니까? 10% 이내에서 그죠? 10% 이내에서는 정산의 의무를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보니까 다 맞더라. 대략적으로 잘 맞춰갔더라. 하면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굳이 정산 안 해도 10% 이내에서는 정산 의무를 면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돈을 보내는 그 자체가 사전 계산 지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해외여행 경비. 저 대략 돈 보내고요. 나중에 정산할게요. 해외여행 경비도 네가 얼마 쓸지도 모르면서 해외여행 나가니 안 돼. 근본적으로 해외여행 경비는 지급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뭐라 그랬지? 해외 송금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일부러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입원비 같은 경우에는 호텔비, 증빙 서류가 있으면 지급은 가능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대충 보내는 일은 안 돼. 그 다음에 해외 이주비, 저 이민 가려고 그러는데요. 돈 일단 대충 보내고요. 나중에 정산할게요.
해외 이민 가버리니까 정산 안 해도 잡을 수가 없잖아. 그런 경우에 안 돼. 또 재외동포의 국내 재산 반출, 국내는 그 부동산 팔아가지고 일단 보내고요. 나중에 정산할게요. 안 돼. 그래서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해외 경비, 재외동포의 국내 재산 반출, 또 뭡니까? 해외 이주비. 해외 이주비. 이 세 개는 안 됩니다. 꼭 안 됩니다. 계산이 사전 계산 지급조차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사전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는 대충 보내고 난 다음에는 언제까지 정산해야 된다고요? 60일 이내까지 정산해야 된다. 맞습니까? 근데 10%까지는 정산 의무가 면제될 수도 있다. 그죠? 근데 기한 연장해 줄 수도 있죠. 정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융감독인자에다가 일러줘야 된다. 통보해야 된다. 그죠? 통보해야 된다. 맞습니까? 보고해야 되는군요. 통보가 아니고 보고. 제가 안 했대요. 라고 보고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서울 증빙서류 이겁니다. 거주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달러를 보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빙서류가 없이도 어떤 경우냐? 보통의 경우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만은 수출입 경우에 워낙 수출입 규모가 커서 그래서 이 사람은 충분히 경상거래라 해서 인정될 경우에는 굳이 수입 대금을 보낼 때 굳이 증빙서류 없이 보낼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금액이 3천만 불 이상인 기업이야. 전년도 3천만 불 이상의 기업에 송금 방식의 돈을 받거나 돈을 줄 경우, 수출의 경우에 돈을 받는 거고요. 수입의 경우에는 달러를 해외로 보내는 건데 서류가 없더라도 가능해. 3천만 달러 이상을 실적이 있는 회사 같으면 전년도에. 그죠? 자, 그런데 서류는 그럼 누가 보관해야 돼요? 서류 없이 했으니까 그 서류는 증빙서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 기업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서류는 보관 기간이 몇 년? 5년.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있겠죠. 자, 2022년도에 21년도로 합시다. 2021년도에 3,100만 달러 수입을 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2022년에는 얘는 서류 없이, 그죠? 서류 면제해서 송금 잘 했죠. 그런데 2022년도에 약간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실적이 얼마 되느냐? 2,900만 달러로 줄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2,900만 달러니까 3천만 불 이하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미만이니까 2023년도에는 서류 다시 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일단 3천만 불을 넘어서서 서류 지급 제출 의무가 면제된 회사는 설령 그 해에 실적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여전히 서류가 면제되는 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감소하더라도 계속 면제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 실적이 줄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부터 또 내야 되고 이런 건 아니다. 라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거래입니다. 자본거래. 자, 자본거래가 뭐였죠? 예금하거나 또는 차입하거나 뭐 그런 거래를 말하는데 소액 자본거래의 경우, 영수의 경우입니다. 해외에서 달러가 들어올 경우입니다. 이럴 때 5만 달러 이내의 경우에는 신고 예외. 해외에서 달러가 들어오는데 근데 물론 끝나고 5천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5천 달러 초과하면서 5만 달러 이내의 자본거래의 경우에 그 1년에도 마찬가지로 연간 5만 달러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뭡니까? 신고 예외. 그러니까 자본거래에서 5만 달러까지는 신고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떤 경우가 가능하느냐? 실무적으로 거주자가 해외 차입이 필요할 경우에 신고할 필요 없는 경우가 얼마입니까? 5만 달러까지는 신고할 필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신고도 안 하고 비거주자로부터 1년에 5만 달러까지는 그냥 소액으로 빌려 쓸 수가 있죠. 그죠? 달러 빌려 쓸 수가 있습니다. 소액이니까 5만 달러까지는 그래도 뭐 큰 돈은 아니니까 한 5천만 원, 6천만 원 하는 정도의 돈이니까 그런 정도는 빌려서도 괜찮다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거주자가 해외로 이제 달러를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입니다.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항상 말씀드렸듯이 인정된 절차에 따라서 영수 또는 휴대 수입한 대외 수단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돈을 보낼 수가 있죠, 그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 소득이 난 것, 국내에 돈 벌었어요, 월급 받았어요, 보너스 받았어요, 보험 탔어요, 연금 탔어요 등등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증빙 서류가 있는 범위에서, 그죠? 증빙 서류 범위 내에서 해외 송금이나 환전이 가능합니다. 그죠? 증빙 서류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럼 없으면 어떡합니까? 증빙 서류 없으면은 5만 달러까지는 가능하죠. 환전 가능해요? 안 돼요. 송금만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외국인 거주자에게 해외여행 경비는 아까 뭐라 그랬죠? 10,000달러까지는 가능하죠. 1회에 한해서. 그죠? 한 번 1회란 말은 뭡니까? 1회 한해서가 아니고 한 번 갔다 올 때마다 2월 1일 날 일본 갔다가 2월 10일 날 귀국했어요. 이럴 때 10,000달러 환전했어요. 여권에 적어요. 그죠? 그 다음에 3월 5일 날 2월 10일 날 돌았다가 3월 5일 날 어디 갈까요? 이제 미국 갈까요? 미국 갔다가 3월 10일 날 귀국했어요. 이럴 때 3월 5일 날 나가기 전에 나가는데 3월 날 나가기 전에 3월 4일 날, 3월 3일 날 은행 와서 저 미국 가려는데요. 달러 여행 경비 필요해요. 10,000달러 바꿔주세요. 바꿔올 수 있어요? 있죠. 옛날에 2월 1일 날 갈 때 달러 바꿨네요. 이거 상관없이 요번에는 또 오고. 그 다음에 3월 10일 날 돌았다가 또 4월 5일 날 또 나가. 또 10,000달러 바꿀 수가 또 있죠. 그죠? 한 번에 한해서 한 번에 10,000달러씩은 바꿀 수 있다. 여권에 적습니다. 금액이 작으면 안 적다 그랬죠. 얼마나? 1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안 적는다. 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외 유학 경비인데 해외 유학 경비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은 거주자죠. 그죠? 국민은 거주자입니다. 국민은 거주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태원에서 뭡니까? 이탈리아 스파게티 집을 하고 있는 셰프예요. 거주자예요, 비거주자예요?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셰프니까 뭡니까? 거주자야. 맞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됐어요? 이제 한 1년 됐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이탈리 로마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 아들한테 해외유학 경비 한국에서 보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 안 되느냐? 안 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해외 유학 경비는 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뭐로 증빙을 하나요? 뭐 재학 증명서 이런 걸로 증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해외로 달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 중에 하나입니다. 나쁜 밥 먹고 유학 경비라고 우기면서 달러를 보낼 소지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국민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외국인 거주자가 국내에 있으면서 한도가 제한받지 않는 해외 유학 경비를 마음대로 보낼 수는 없어요. 그럼 한국에 얼마나 살아야 되느냐? 한국에 5년은 살아줘야 오래 살았으니까 그때는 이제 국민처럼 취급해주면서 비록 국적은 외국인이지만 5년 이상 살았으니까 그때는 이제 해외 유학 경비를 보낼 수가 있으나 그 전까지는 아까 이야기했던 1년 살았던 이탈리 사람 이태원에서 스파게티 집 하는 거주자이라도 5년 안 살았으니까 아들 이탈리아에 로마에 유학 가더라도 유학 경비를 송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학 경비를 송금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은행을 지정할 수도 없죠. 유학 경비는 은행을 지정해야 됩니다. 은행을 지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비거주자의 직업은 뭡니까? 우리나라 안 사는데 쉽게 말해서 여행자예요.
외국인 여행자가 한국에 잠깐 들어왔다가 인데 이 사람이 은행에 찾아와서 해외로 송금하겠다 그래. 직업에나 말하면 송금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송금하겠다. 이럴 때는 얼마나 송금하려고 그럽니까? 뭡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 범위네요. 실적 범위. 그러니까 그 달러가 예를 들어서 입국일 이후에 외국으로부터 달러가 들어왔든지, 그죠? 예를 들어서 이 구자에 달러 들어왔으니까 그 달러 송금하는 거 가능해요. 그죠? 들어온 달러 실적. 아니면 휴대해서 현찰로 들고 들어와서 세관에다가 신고하고 외국환 신고 확인 필증까지 있는, 그죠? 내외 휴대 수입해가지고 한 그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가능하다. 해외로 송금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 보수나 소득이나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뭡니까? 증빙서류 범위 내에서 송금이나 환전이 가능하다. 원전징수 영수증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매각 실적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이야기했죠. $10,000까지는 증빙서류 없더라도 $10,000까지는 재환전은 가능하죠. 대신 여권에 적지요. 그죠? 마찬가지로 해외로 송금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0,000 범위 내에서는 재환전을 허용하고 송금도 가능해요. 그런데 뭡니까? 여권에 적어요. 하지만 금액이 작아서 여권에 적을 필요도 없는 금액이 있죠. 얼마나? 1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여권에 적지도 않습니다. 여권에 안 적는다는 무슨 말이냐? 실명 확인조차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여권 달라고 하지도 않으니까 100만 원 이하까지는 100만 원까지는 여권 달라고도 안 하니까 쉽게 말해서 실명 확인할 필요도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외국인 거주자가 비거주자를 이제 요약해서 표로 만들어 놨는데, 자, 재환전할 때 달러 바꿨다가 다시 달러로 돌아 나갈 때, 그래서 달러가 원화로 들어왔다가 다시 달러로 나가려는데 지급이니까 송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환전의 경우에는 실적 범위네. 그죠? 인데 외국인 거주자 그렇고, 그다음에 비거주자는 뭡니까? 외국인 거주자는 실적이란 말은 일자 무관. 다시 말해 이거는 날짜 무관. 일자와 상관없는데 무관. 이 경우에는 최근 입국한 이후의 실적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돈 벌었다. 소득이다. 또는 뭐 오페라 공연하고 받은 출연료다. 할 경우에 증빙서류 있으면은 당연히 범위 내에서 보낼 수 있고 송금이나 환전도 가능하고, 증빙서류가 없으면은 얼마까지? $50,000까지는 가능하지만 환전은 안 됨. 뭐만 가능해요? 송금만 가능하다. 현찰로는 바꿔주지 않는다. 그죠? 왜 안 그렇습니까? 현찰로 바꿔주면은 밖으로 갖고 나간다고 말만 하고는 그것 가지고 한국에서 몰래 다른 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환전이라고, 뭡니까? 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증빙서류도 없고, 그죠? 증빙서류도 없고, 그러면서 $50,000까지 달러로 바꿀 수 있으면 그 달러 가지고 송금 안 하고 다른 무언가를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송금만 가능하고 환전은 안 됨. 증빙서류 있으면은 뭐 당신이 번 돈이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증빙서류 없다는 이야기는 돈이 6천만 원 가져와서 소득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과연 진짜로 소득인지 도박을 한 건지 훔쳤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50,000까지만 되고 그것도 송금만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일반 여행 경비. 아까 일반 여행 경비 외국인 거주자 $10,000까지 가능하죠. 그죠? 한 번 갈 때마다. 그 다음에 비거주자는 일반 여행 경비는 여행 경비 이거 뭐가 간에 재환전만 가능하죠. 매각 실적. 그죠? 매각 실적 범위 내 한국에 들어올 때 달러 바꾼 금액 내에서는 가능하고, 그 범위가 있으면은 송금이나 환전이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투자해 돈 벌었다. 정권 해가지고 부동산 해가지고 돈 벌었다. 그런데 외국인 거주자 그게 당연히 인정된 거래여야 될 것이고요. 불법 도박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비거주자 마찬가지고 국내에서 돈 벌었다 할 경우에는 뭡니까? 송금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죠? 그 다음에 자, 이제 해외여행자입니다. 자, 통상 우리가 해외에 나갈 때, 해외로 나갈 때, 해외로 뭐라 그럴까요? 출국한다 그럴까요? 해외 출국할 때 그 스테이터스가 몇 가지 스테이터스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느냐?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첫째로 일반 여행자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체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학생이 있고요. 그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여행자가 뭐고 일반적으로 해외 여행 갔다 오는 사람. 체제자는 뭡니까? 해외 잠시 체제하는 사람. 유학하는 사람은 유학하는 사람. 그런 정의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확실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럼 도대체 체제자, 잠시 체제하는 것과 일반 여행하는 것과 뭐가 기준이 뭐야? 뭡니까? 기준은 30일입니다. 30일. 그러니까 30일 해외 놀러 갔다가 30일 안에 한국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여행자. 그게 아니고 해외 나갔다가 30일이 아니고 40일, 50일, 60일, 70일 뭐 2달, 석 달. 예를 들어서 일본에 2달 살기. 예를 들어서 한 달 살기가 아니고 도쿄에서 2달 살기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야? 체제자가 되는 거야. 근데 체제자의 경우에 단순하게 체제일지라도 그냥 관광 목적의 체제가 아니고 체제자가 되려면 상용 목적으로 비즈니스 목적으로 문화 공연한다거나 공문으로 또는 기술 훈련 등등의 목적으로 나가 있어야 얼마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해외에 나가 있으면 체제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유학생은 뭐냐? 유학생은 뭐고? 유학생은 최소한 6개월 이상.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30일까지이고 30일 초과해서 그래서 6개월 동안 해외에 있는 사람이 체제자. 6개월 이상 해외 나가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뭡니까? 유학생이 됩니다. 유학생.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유학생 있습니까? 6개월 이상 수학하거나 하는 사람이 유학생이죠. 그죠? 자, 유학생인데, 유학생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자, 체제자의 경우에, 아까 우리가 해외 유학 경비를 보낼 수 있는 외국인 거주자는 우리나라에 몇 년 살아야 돼요? 5년 이상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5년 이상 살아야 되니까 해외 체제의 경우에도 5년 이상 살인 외국인 거주자여야만이 해외 체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골참 이야기를 하느냐니까. 자 보세요. 일반 해외여행자는 통상의 경우에 일반 해외여행비가 송금은 가능해요? 안 돼요. 증빙만 가능하죠. 증빙 서류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해외여행 경비 송금이 안 돼요. 하지만 체제자부터는 유학생부터까지는 유학 경비의 송금이 가능해. 그러다 보니까 체제자라고 우기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에 얼마 살지도 않은 외국인 거주자가 체제 비용이라고 우기면서 해외로 송금할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따라서 체제자라고 우기면서 해외 송금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한국에 얼마나 살아야 돼요? 5년은 살아야 된다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체제자가 해외 수학생 되려면 6개월 이상 있으면 유학생입니다는 그게 아니고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긴 있는데 석 달짜리로 단기로 공부할 거다 할 경우에는 국외 연수로서 6개월 미만의 경우에 해외 체제할 경우에는 뭡니까? 체제자가 됩니다. 이또 마찬가지로 체제자가 되려면 최소한 우리나라의 외국인 거주자가 해외에 나가서 체제자가 되려면 우리나라에 몇 년 살아야 돼요? 5년 이상은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해외 체제자. 그 다음에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에 근무하면서 그 업무를 위해서 외국에 체제한 기간이 맞습니까? 30일 초과됩니다. 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체제자가 5년 미만의 경우에는 안 된다 그러죠. 안 된다 그러죠. 그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외 유학생입니다. 유학생은 6개월 이상 해외 유학하면 공부하면은 유학생이 되죠. 그죠? 근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뭡니까? 5년 이상의 우리나라에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한데요. 유학 경비를 보내려면 유학 경비 송금을 하려면 1번 학생이 돈은 송금하는 사람, 학생이 아니고 학생, 당연히 국민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송금을 보내는 돈을 보내는 사람이 부모가 역시 한국 사람이어야 돼. 한국 사람. 다시 말해서 부모가 영주권자도 안 되고요. 국민인 거주자야 돼. 한국에 살아야 돼요. 한국에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이런 식이 있죠. 우리 아들이 미국에 오래 살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진짜 뭡니까? 그 시민권 받았어.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 미국 사람이니까 얘한테 예를 들어서 부모는 한국에 살아요. 한국에 살아요. 이 미국 사람인 아들한테 하버드 대학 다닌다 그래가지고 해외 경비를 보낼 수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유학 경비 못 보내요. 왜? 아들이 외국 사람이잖아. 시민권이니까. 맞습니까? 안 돼. 두 번째로 아들이 한국 사람인데 영주권 가지고 있는데 부모도 LA 살아요. 부모도 LA 살아요. 부모도 영주권자야. 우리나라 안 살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 사람들은 한국에 안 사는 사람들이잖아. 맞습니까? 한국에 안 사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유학 경비를 주장하면서 한국에서 달러를 해외로 송금할 수가 없지요. 그죠? 없죠. 왜? 유학 경비는 근본적으로 한도가 없기 때문에 서류만 내면, 재학 증명서만 내면은 하버드 대학교 다닌다 그러고 등록금이며 거기다가 생활비며 그다음에 뭡니까? 잡비며 식비며 자동차비며 운운하면서 달러를 왕창 보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까다롭게 은행을 지정하고 5년 이상 한국에 안 사는 외국인들은 안 되고 부모가 한국 사람이어야 되고, 그죠? 까다로운 제한을 걸어둔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해외여행 경비 금액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여권에 금액 적어요, 안 적어요? 여러분들 해외여행 갈 때 여권 가지고 가가지고 은행 가서 여권 가지고 가서 환전했어요?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은 환전할 수 있습니다. 환전 사실 안 적습니다. 물론 $10,000를 초과하여 달러를 바꾸면 이건 항상 국세청 관세청에다가 통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 나갈 때도 세관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죠?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써놨네. $10,000 초과할 경우에는 국세청 관세청에다가 통보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법인 명의의 경우에는 여행자의 경우 법인 명의 경비의 경우에는 뭡니까? 당연히 법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 범위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세요. 해외 최저비 이게 없나요? 해외 최저비 한도 없죠. 그죠? 한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도가 없다 보니까 컨트롤하기 위해서라도 은행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재학증명서가 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100,000를 초과하여 유학경비를 보낼 때는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 유학경비의 경우에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재학증명서 필요하고 당연한 얘기고 은행을 정해야 되고 한도는 없고 대신에 $100,000 초과해서 송금할 경우에는 어디 한다고? 국세청 관세청에다가 통보하시라. 그 다음에 단체는
뭡니까? 휴대 수수도 가능하고 송금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쭉 볼까요? 정리해 볼까요? 자, 해외 여행한데 자, 1만 달러를 초과해서 환전하여 휴대 출국합니다. 1번, 2번, 3번. 예를 들어서 일반 여행자 의 경우에는 세관에 $10,000 초과했으니까 휴대했으니까 세관에 신고하고 출국해야 됩니다. 그렇죠? 세관에 신고하고 출국. 반면에 단체 여행자, 유학생,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해외 이민, 해외 이주자가 해외로 나갈 때는 $10,000를 초과하여서 환전할 때 은행에서 뭘 끊어주느냐? 외국환 신고 확인 필증이라는 걸 끊어줘요. $10,000 초과할 경우에. 그러면 단체 여행자나 유학생이나 이민 가는 사람이나 $10,000 초과하는 돈을 바꾸면 은행에서 필증을 끊어주니까 그걸 가지고 출국하면 됩니다. 이거는 세관 신고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여행자는 은행에서는 아예 필증도 안 끊어주고 아무것도 안 끊어주고 그냥 달러만 바꿔주고 $10,000 초과하면은 은행에서 바꾼 아무것도 소리 안 해주니까 세관에 가서 저 $10,000 넘어가서 출국합니다라고 신고해야 되고, 단체 또는 유학생, 체제자 또 뭐죠? 해외 이주자는 $10,000 초과할 때 세관 신고할 필요 없이 은행에서 환전할 때 필증이 세관 신고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진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외국인 거주자 예외여행 경비 $10,000까지는 가능하다 계속 설명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해외 이주비. 해외로 이제 이민 가는 사람들 이야기죠. 그죠? 해외 이주비, 해외 이주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이주 예정자가 있어요. 해외 이주자는 뭡니까? 이미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이고, 예정자는 한국에 있는 사람이야. 그죠? 따라서 제출 서류 어떤 서류를 내느냐 하면은 잘 보시면 해외 이주자는, 그죠? 이주자는 뭐 여권이나 비자 사본이나 영주권 사본이나 해외 신고 확인서를 내는데 예정자는 여기 보시면은 주민등록등본을 내요. 그죠? 왜? 해외 이주 예정자는 한국에서 아직 안 나갔잖아. 그죠? 안 나갔으니까 주민등록등본이 있죠. 근데 해외 이주자는 이미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이니까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을 리가 없고, 따라서 실명을 여권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고요. 또 하나, 자, 해외 이주하는데 그러면은 돈을 갖고 나가는데 해외 이제 가려니까 국내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맞습니까? 국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제 해외 이민 갈 건데, 이럴 때 해외 이민 가기 위해서는 이주자 하려면은 해외 이주자 계정을 만들어야 되고요. 은행을 지정을 해야 되죠. 그죠? 그 은행을 지정해서 그 은행에다가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국내에서 집 팔고 땅 팔고 논 판 돈을 여기다가 넣어놓고 요거를 달러로 바꿔 가지고 해외로 갖고 나가는 거죠. 그죠? 이럴 때 이 달러가 $100,000를 초과할 경우에 그 돈이 어떻게 났는지를 자금 출처 확인서가 필요해요. 자금 출처 확인서가 있어야 해외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금 출처 확인서를 누가 끊어주느냐? 세무소에서 끊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에 해외 이주 예정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0만 달러 초과할 경우에는 자금 출처 확인서가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그래서 10만 달러 있는데 그 중에서 아파트 팔았어. 네? 아파트 처분했다 이거죠. 한 돈은 이 돈은 그 몇 억 되겠죠, 그죠? 몇 억. 이 돈은 어떻게 하느냐? 이럴 경우에는 아파트 처분의 경우에는 부동산 처분 확인서라고 역시 세무서에서 발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판 거는 부동산 처분 확인서가 따로 있고 그거 말고 그 부동산 말고 자기가 소득으로 번 거, 사업에서 번 거, 투자해서 번 거은 경우에는 이거 벌었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뭡니까?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 확인서를 끊어주게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왔죠. 은행 이주자 은행을 지정해야 되고요, 그죠? 지정해야 되고 누구로 지정하느냐? 세대주가 지정합니다, 그죠? 세대주의 여건으로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뭐 세대주의 여건하고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외 이주비 써놨죠. 해외 이주비인데 해외 이주비를 보낼 수 있는 해외 이민할 때 해외로 이주비를 보낼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얼마나? 3년. 3년인데 3년 하는데 그럼 그 언제부터 3년이냐? 언제부터 3년이냐? 국내에서 할 경우에는 한국에서 아예 미국으로 갈 경우에는 한국의 외교부에서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를 발급해 줘요. 그 발급한 날짜부터 3년 이내로 해외로 달러를 보낼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미국에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얘가 유학 갔다가 예를 들어서 아예 거기서 눌러앉아 이민 가기로 했어. 그럼 이 사람 아예 미국 살죠, 그죠? 한국에 안 들어왔죠. 그럴 때는 해외 이주 확인서를 어디서 해주느냐? 그 미국에 있는 그 한국의 미국 영사관에서 우리나라 영사관에서 대외 공관에서 거주여권을 발급해 줍니다. 거주여권. 이 여권, 우리 통상 여권의 넘버가 M 또는 MS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거주여권은 시작이 R로 시작됩니다. 레지던트 또는 PR, 퍼머넌트 레지던트 이렇게 R이다 PR로 시작되는데 이제 거주여권이 발급 단날부터 석 달, 3년. 그래서 3년입니다. 그러니까 3년대로 보내야 된다. 어떤 돈을 보내야 되느냐? 한도도 필요 없고, 그죠? 송금도 가능하고, 휴대로도 가능하다. 맞습니까?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10,000를 초과해서 달러를 환전할 때는 은행에서 확인 필증을 끊어준다. 그래서 $10,000 초과해서 휴대 추가할 경우에 이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0,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아까 뭐라 그랬죠? 그 자금 출처 확인서가 필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해외 이주비 한 거하고 그 다음에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하고는 다른 거다 이거죠. 왜? 해외 이주비는 해외로 이민 간 거고 이민 갈 거고 재외동포라는 이야기는 이미 해외 여행 이민에 나간 사람이 이미 다 끝낸 사람이 국내에 남아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니까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 같은 걸 섞으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외 이주 예정자의 사후 관리. 해외에 이제 이민 갔으면은 영주권 취득했습니다 라고 보고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1년 내로 영주권 취득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나라에 따라서는 영주권 달라고 인터뷰하기조차도 기간이 너무나 길게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나라에 따라서 영주권 인터뷰하기조차도 어려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유를 인터뷰를 해야 영주권을 딸 텐데 인터뷰도 못했어요. 그 사유를 불가능할 경우에는 입증할 경우에는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죠, 그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후 관리가 필요하고요. 은행에서는 당연히 해외 이주자 사후 관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건당 $10,000 초과할 경우에는 당연히 국세청, 관세청에다가 통보하게 되어 있죠. 금융감독원까지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외동포. 제외동포는 뭡니까? 해외 산 사람이죠, 그죠? 한국 사람인데 제외의 동포를 말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제외동포라 그러면 해외 이주자 하는데 영주권자도 제외동포이지만 외국 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도 과거에 한국 사람이었는데 해외로 이민 가서 미국에, 영국에, 프랑스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쪽 여권을 취득하게 되면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사람도 우리나라 제외동포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제외동포란 게 뭡니까? 한국 사람뿐만 아니고 국적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외국이라도 한국 사람 쳐준다는 거죠. 이럴 때 그런 사람들이 국내에 남아 있는 재산을 해외로 이제 한국에 안 살 테니까 혹시 몰라가지고 한국에 아파트 한 개 남겨뒀는데 그것마저 다 팔고 이제 미국에 가 살랍니다. 그럴 경우에 국내에 남아 있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 예금, 신탁 권리금, 증권 매각대금 등등등을 뭡니까? 국내 처분해가지고 해외로 송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국내 보수, 임대 이런 것들도 다 송금할 수가 있다, 반출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뭡니까? 부동산 매각 확인서가 필요하죠, 그죠? 부동산 매각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거 누가 발행해 준다고? 세무서장이 발급해 주는데 부동산을 팔았는데 언제까지? 5년까지만 발급해줘요. 10년 전에 판 거는 발급 안 해줍니다. 5년까지만 발급해 줍니다. 그 다음에 그게 예를 들어서 상속이나 유증이에서 취득했다. 근데 상속받은 거예요. 안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있으면은 뭔가 자기 집이거나 아니면 상속받았거나를 처분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이 그걸 팔아가지고 뭡니까? 달러를 해외로 송금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예금의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100,000 이하까지는 상관이 없고요. $100,000 넘길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아까? 해외 이주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또 국내 재산을 반출할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가 필요해? 자금 출처 확인서가 필요하죠. 어디 갔지? 자금 출처 확인서 누가 끊어줍니까? 세무서에서 끊어줘. 세무서에서 끊어준다. $100,000 초과할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에다가 통보할 경우입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자, 국세, 이게 참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건데, 국세, 관세, 금융감독원 있으면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은 이렇게 쓸까요? 국세청과 여기는 금융감독원은 $10,000,000예요. $10,000,000 초과할 경우에 통보합니다. 그런데 관세청에는 $5,000부터 모두 다 통보합니다. 따라서 $10,000를 초과하게 되면은 당연히 관세청에도 통보가 되죠, 그죠? 그래서 보세요. 5,000불 초과 증빙서류 미제출 금액이 $10,000 초과 국세청, $10,000 초과 예금 국세청, 체재비 $100,000를 초과하는 유학경비, $100,000 초과하는 유학경비는 국세청장 플러스 뭡니까? 금융감독원. $100,000 넣으면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10,000 초과하는 직업영수 국세청장. 그러니까 국세청은 $10,000 초과하는 모든 거래 플러스 유학경비 $100,000 초과하는 유학경비, 그죠?를
경우에 통보합니다. 관세청장 경우에는 건당 5,000불 초과하는 금액, 모든 금액에다가 관세청이다 보니까 심지어 금액을 불문하고, 여기다 더 있네요. 5,000불 앞에다가 금액을 불문하는 수출입 대금, 그냥 해외로 뭡니까 정비 서류 없이 그냥 정렬성으로 보내는 거, 뭐 결혼 축의금 보내는 거 말고 수출입 관련되는 달러는 관세청이니까 다 보내고, 수출입이 아닌 것으로서는 5,000달러 초과하는 비제출 지급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10,000달러 초과하는 해외 이주비, 10,000달러 초과하는 뭡니까 지급 영수. 그러니까 5,000불 초과하는 건 여기다가 10,000달러 초과하는 거니까 당연히 5,000불을 초과하는 지급 영수니까 10,000달러 초과하는 것도 관세청에서 통보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5,000불 초과하는 정기소로 미제출 지급은 5,000달러부터 보내고, 그 다음에 10,000달러 뭡니까 관세청장에 통보하고요. 그 다음에 수출입 대금의 경우에는 뭡니까 정빙서류 금액 불문하고 보낸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정리해 볼까? 자, 관세청장 1번 모든 수출입 맞습니까? 2번 어떻게 됩니까? 정빙 없는 5,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 그렇죠?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주비 10,000달러, 그렇죠? 10,000달러. 그 다음에 이번에 국세청은 그냥 볼 것 없이 10,000달러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까지 하고 갈까요? 금융감독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감독원도 10,000달러 초과하는, 보세요. 금융감독원도 10,000달러 초과할 경우에, 10,000달러 초과할 경우에 보내는데, 아까 유학경비, 이 두 개,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유학경비는 어떻게 한다고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유학경비는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게 돼 있죠, 그죠? 자, 이게 정리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통보하는 쪽이 많은 게 뭡니까? 관세청에는 웬만한 거래가 다 통보되죠, 그죠? 그래서 웬만한 거래가 통보되고,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에는 통상 10,000달러 초과할 경우에 통보된다를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강의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